어떠세요? 어려워요. 네. 살만스러운 아, 네네. 너무 좀 사악한 것도 있었죠. 똑같은 거 세 번. 근데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이런 결로 내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걸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소위 좀 건방지게 나오는 애들 잠재우기 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영어 공부 좀 한다고 나와서 까부는 애들 있잖아요. 그 까부는 애들 제가 볼 때는 이거 앞에 네 문제만 줘도 조용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poor rather accounted for였습니다. accounted for. 그러니까 한 단어를 추가하는 게 지금 다 전치사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전치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느끼시겠지만 무생물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특징이 뭐냐면 무생물 주어, 인과관계 동사,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이랑 연결 짓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애들이 일단 어카운트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for랑 결합해서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애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영어 공부 좀 했다는 애들도. 그리고 거기에 인과관계 의미가 있는 건 더 많이 모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고등 내신 서술형 1등급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무생물 주어가 있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은 게 설명합니다. 작은 관중을, 이거가 전형적인 깨진 한국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직독직해 너무 이상한 방식인 거고, 시역으로 하면은 인과관계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서 관중이 적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도 어카운트 포 설명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해석에 보면.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해요. 해석에만 의존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be를 being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Being a professor afford you the opportunity to do research 해가지고 이것도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볼 때는 단어장의 핵심은 결국엔 인과관계 동사를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인과관계 매일마다 하는 게 인과관계 동사를 찾는 거예요. 보시면 account for도 인과관계 의미가 있고요. afford도 인과관계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교수가 되면 이게 원인이겠죠. 교수가 되면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fford도 여유가 있다라고만 접근하면 이걸 못 잡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대표적인 인과관계 동사죠. attribute. 그런데 이건 좀 특이하게 여기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attribute 10년 전부터 서술형에 많이 냈거든요. attribute 가지고. She attributes her success to hard work 할 때 애들이 attribute 하면 기인하다만 주구장창 떠올려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는 얘기죠.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 인과관계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barrier에도 인과관계 의미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lack of confidence. 자, 자신감이 부족을 하면 성공하는데 심리적인 장벽이 생긴다. 이거 지금 전부 다 제가 지어낸 문장 아니고요. 전부 영영사전에 있는 과정인 겁니다. 제가 지어낸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제가 문장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요. 전형적인 인과관계 동사인데 contribute 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공헌하다만 엄청나게 외우거든요. 근데 contribute 사전 찾아보면요. contribute가 자동사로 쓰일 때 to라는 전치사랑 어울리며 인과관계 의미가 있습니다. several factors가 원인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원자가 감소했다. 인과관계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contribute.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계속 이제 선생님들이 모으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게 저는 그 경력이고 내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15년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나만이 보이는 아마 그런 것들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가시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재에 어떤 교재를 가르치든 이런 만약에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결을 다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contribute가 딱 나왔을 때 공헌하다만 외우면 안 돼. contribute 영영사전 뜻풀이 보면 intransitive verb 자동사로 쓰일 때 preposition to가 잘 어울려 라는 걸 꼭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cost는 넘어갈게요. 아까 나왔던 거니까 cost him his life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prompt 이런 단어도 되게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prompt도 뭐 보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인과관계 의미입니다. 내 딸이 결혼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살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살이 빠졌어 라는 인과관계 의미가 있습니다. prompt somebody to do. 그 다음에 stimulate도 전형적인 인과관계 동사입니다. 우리가 stimulate 촉진하다로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안 돼요. 컨퍼런스 내가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깊게 공부하는 계기가 됐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교육이라고 치면 오늘 같은 이런 컨퍼런스 때문에 제가 스티뮬레이트를 한 거죠. 스티뮬레이트 뭐 him, 뭐 her 할 수 있죠. To study the subject in more depth.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티뮬레이트도 촉진하다만 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잠시만요. 중간에 빠졌네. 아, 20번이 현재 나옵니다. 제가 여기 20번이라고 적은 거는 여기서부터 20번은 무슨 의미냐면 올해 수능 20번 문제에서 문장을 추출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지문을 보시면 20번 문제의 지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거기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기준은 뭐냐면 인과관계 동사가 있는 거를 찾아 뽑아낸 거죠. 추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철 재료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제철 재료는 바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평가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는 평가원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교육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인과관계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enable이랑 allow가 나오거든요. allow도 애들이 허락하다로만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allow의 네 번째 의미에 보면 to make it possible to do something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한마디로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득을 얻고 학생들이 뭐뭐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enable 자리에 allow를 갖다 넣어도 되고, allow 자리에 또 enable을 갖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의 인과관계 동사를 한 4, 5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제가 볼 때는 40개면 충분해요. 40개만 돌려서 써줘도요, 애들 정신 못 차려요. 22번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22번이니까 수능 2번에 22번에 나왔던 건데 Appreciation of differences creates an arena for open communication and promote 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 이것도 보면요, 영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create an arena for나 promote나 제가 볼 때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를 다르게 접근하거든요. 어린아 하면 어떤 뭐 광장이니 뭐 영역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영역을 창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해석하고 있고, 프로모트 하면 뭐 또 촉진하다 뭐 승진하다 이런 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과관계예요. 뭐냐면 다름을 appreciation 뭔가 이해하게 되면 의사소통을 개방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건설적으로 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거든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잘하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reation arena for랑 promote는 머릿속에서 한국말을 떠올리면 안 돼요. 실제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어리나라는 한국말을 떠올리면 어리나의 한국말을 떠올리거나 프로모트의 촉진하다를 떠올리면 제가 볼 때는 빨리 못 읽어요. 그러니까 리딩 스피드가 확 떨어질 거예요. 리딩 스피드를 높이려면 이런 단어들 크리에이션 어리나 포 보는 순간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프로모트 보는 순간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30번도 이거 인 3개 쓰는 거였어요. Studies in psychology have reported case in which competitive incentives resulted in lower class report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 내기 너무나 딱 좋은 게 뭐냐면 인 보세요. 인이 딱 3개가 있는데 인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니치에서 인 의미가 있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그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result in 의미가 굉장히 많죠. 아마 느낌 오실 거예요. 제가 왜 3번 뭘 쓰라고 했는지. 이거 수능에 다 있는 문장이니까 막 힘들게 안 받아 적으셔도 되고요. 30번 가서 지문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갖다가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번에 또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Competition present 드디어 나왔습니다. present가 인과관계 의미로 쓰였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충도 갈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present가 인과관계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번 같은 문장은 정말 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문장이거든요. Motivation to 전치사랑 되게 잘 어울리죠. Desired to죠. 우리가 이제 계속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Competition present an inevitable conflict between 한 다음에 between A and B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골격을 애들한테 이제 그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Present something, present something.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근데 이 A에서 motivation to, desire to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너네가 이런 문장들을 외울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번 읽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31번에 있던 문장이었는데요. 이것도 보면 Literature can be helpful in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because of the personal involvement 한 다음에 이거 괄호가 생략된 거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하고 it fosters 여기 원래 involvement in이랑 involvement가 in이랑 되게 잘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in readers 이런 문장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인과관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스터도 대표적인 인과관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하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enable이 인과관계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engaging imaginatively with literature를 하면 학습자들이 포커스를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enables learners to shift the focus of their attention beyond the more mechanical aspect of the foreign language system. 이제 물론 좀 어려운 문장이었지만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 학습자들이 뭐 할 수 있다. 일단 이게 기본 골격이죠. 그 다음에 32번도 보면 dedicate to ing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 내기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Capturing the conscious hours of my life and selling them to 네, 이건 좀 쉬운 거죠. Selling them to someone else.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문장이 아까 제가 시역으로 보여줬던 그 문장입니다. Such a predicament would lead an inventor seeking to rely upon secrecy to spend a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building high and impossible fences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y. 이게 수능 원문이에요. 엄청 호흡이 길죠. 엄청 호흡이 긴데 이거를 3초에서 5초 이내에 해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 내에 풀려면 이 지금 굉장히 호흡이 길지만 제 생각에는 5초 이내에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생물 주어 쓰고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되면 이런 인벤터들은 그러니까 너무 이 보안에만 의존하는 인벤터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나도 많은 양의 자원을 이 펜스를 설치하는데 투입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되려면 평상시에 의식적으로 이러한 문장들을 끊임없이 많이 읽어보면서 Such a predicament would lead an inventor seeking to rely upon secrecy to spend a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building fences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외운다라기보다는 숙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ead somebody to do. 그 다음에 spend ing.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장들을 이제 5초 이내에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옮길 수 있어야지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현재 수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제철 재료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게 바로 수능 지문을 활용해 본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역과,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어휘만 강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리딩 스트래티지도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휘 따로, 문법 따로, 뭐 독해 따로라고 생각은 안 해요. 리스닝 따로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건데 순서를 리스닝을 먼저 하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음원이 있으면 이게 리스닝으로 할 수 있겠죠. 애들한테 리스닝을 들려줄 수 있겠죠. 리스닝을 들려주다 보면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못 듣는 부분이 아마 upon, to, to 이런 거 다 놓칠 거예요. 아마 듣다 보면. 그리고 동사가 왜 동사로 보이는 게 왜 이리 많이 들리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가 딱 잡혀있는 애들은 이제 들으면서 lead가 본동사구나. 그리고 지금 무생물주어 썼구나. lead면 to가 나올 텐데, to가 나오는데 lead somebody to do일 텐데 somebody 부분이 inventor고 인벤터에 대해서 수식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들으면서 추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5번, 10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장이 외워지죠. 그리고 나서 독해를 가르쳐 주는데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lead라는 동사의 쓰임, 영영사전을 통해서 뜻풀이 알려주고. 그래서 저는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수능 지문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2시간, 3시간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뽑아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깊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 싹 다 집어치우고 무의식으로 풀어야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 할 여유가 없죠. 1분 30초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랜마 부분까지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그랜마도 실제 이게 논란이 되는, 영어 교육학에서 논란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폼과 어큐러시냐 아니면 미닝과 플루언시냐,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둘 다 중요하다 라고 나와요. 둘 다 중요하다. 현재는 이거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current approach 해가지고 meaning focus와 form focus는 둘 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fluency와 accuracy 둘 다 갖출수록 좋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정리된 용어입니다. 실제 영어 교육학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문법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근데 이것도 실제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focus on form S 붙인 거랑 focus on form이란 말이 있거든요. focus on forms는요,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개별 문법 포인트만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법 가르칠 때 그냥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가르친다라고 하면 문맥적인 거 싹 다 걷어내버리고 그냥 문법 사항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격 관계대명사 하면 사람일 때는 who 쓴다, who도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다, 뭐 사물일 때는 위치를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는 겁니다. 포커스는 폼처럼 쉽게 얘기하면 문맥이 없죠.
근데 포커스 온 폼은 문맥을 고려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대표적인 단어가 뭐 제가 넘기긴 그렇지만 아까 38번 같은 예를 들어서 문장이죠. 여기에도 관계대명사 쓰이잖아요. 그 인벤터와 시킹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문장을 통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포커스 온 폼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라고 할 때 철저하게 예문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컨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싹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도 안 보내시네.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공통 영어, 그다음에 영어 1, 그다음에 영어 독해와 장문, 영어 회화, 그다음에 영어 2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머 포인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봐가지고 빈도수를 제가 정리를 합니다. 봤더니 압도적으로 relative clause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 써 있는 거는요, 아까 그 교육과정 문서상에 관계절을 30번의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번호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비율,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86개 빈도수,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관계절에 대한 게 나와요. 교과서에 보면.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서술형 문제를 낼 때, 미닝과 그래머를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컨텍스트. 그러니까 지역적인 걸 안 내려고 해요. 지역적인 걸 내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거 가지고 깊이 있게 물어보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절 가지고 물어봐도요, 애들 틀리게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아까 38번 같은 거. 이걸 활용하면. 이런 문장들을 관계절을 활용해서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애들 다 틀리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교사의 실력인 거고, 이제 출제하는 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10가지, 이 10순위 안에 드는 게 학원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문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 문서에 보면은 그 다 나와 있거든요. 그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Unreal Conditional도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Adverbial Participle 이것도 너무 많이 내고, 이 세 가지가 뭐 압도적으로 저는 많이 나온다고 봐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이렇게 순위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싹 다 찾아보니까 순번 이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아, 네. 찍으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적은 게 Frequency of Grammar Category Based on School Textbook. 교과서에 근거해서 저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거를 학부모님한테 설명을 할 때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근거했을 때 이러한 문법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빈도수를 정해서 가르칩니다. 관계절을 괜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네, 뭐 여기 뭐 하위권까지 보면 이 정도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실제로 영어 교육학에 나오는 큰 축이 있어요. 디덕티브냐, 인덕티브냐. 디덕티브가 한국말로 치면 이제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인덕티브가 귀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연역적인 거는 먼저
규칙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규칙을 제시하고 예문을 주는 거고, 귀납적인 거는 반대죠. 예문을 쫙 주고 여기에서 어떤 문법 사안이 많이 쓰이는지 네가 찾아내봐, 이런 방식입니다. 이것만이 옳고 이거는 아니고, 이것만이 옳고 이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이거를 관점을 갖고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디덕티브 방식은 먼저 그래마 룰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연습 문제를 주죠. 약간 전통적인 방식이죠. 잠깐만 한번 꺼주실래요? 제가 외대 고유 색깔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시죠, 잘? 네. 보면 이제 디덕티브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법 상황을 쭉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출처가 어디냐면은 혹시 티처스 그래마라는 책을 아세요?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책인데요.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영어, 지금 특히 30대 영어 교사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영어 교사 중에 이 책 안 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보는 책입니다. 성문 같은 책이죠. 뭐. 그런 책이에요. 수학의 정석 같은 책입니다. 실제로 영어 교육과에 들어오거나 하면은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20대 초반부터 공부합니다. 영어 문법을.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실제로. 이 문법책에서 이 문법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문법책에 보면은 그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예문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문들이 쭉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가르칠 때 이걸 애들한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공부를 꽤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제시를 하면서 가르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긴 했어요. 저도 이 원문을 보여주면서 영어를 최대한 영어 문법 용어로 가르치려고는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여는 주되 이거를 좀 더 잘 쉽게 설명을 해서 좀 정리된 한국말로 알려줄 수도 있을 거는 같고, 이거는 뭐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거는 같고요. 기본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오늘 어떤 역할이라 생각하냐면 요리를 만드는데 그 원 소스를 저는 한번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 소스가 있지만, 원래 근원이 되는 소스가 있지만, 그게 또 학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의 상황을 보고,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바로 가르치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나는 이거 한국말 잘 정리해가지고 가르쳐야지. 하지만 저는 일단 기본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일단 영어로 내가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걸 모든 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빈도가 많은 아까 relative clause나 unreal condition 같은 대표적인 거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원소스를 내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덕티브는 일단 샘플을 먼저 주고요. 거기서 규칙을 유추해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을 먼저 주는 거죠, 애들한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샘플이요, 전부 다 제가 교과서에서 추출한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뭐 10몇 종 교과서 그거 다 보면서 나름대로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쭉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수능이 아까 이것도 있었죠. 여기 이것도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이게 실제 그 영어 교육학의 문법 가르치는 방식에 나와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이거랑 관련된 영어 문법 사항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인덕티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방식으로 많이 가르치라고는 해요. 그래서 인덕티브 방식으로 처음에는 좀 가르쳐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숙지가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디덕티브로 또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닌데 애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한번 추론해 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문법 사항인지. 그러면은 이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그 문법을 데이터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읽다 보면 문법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해 공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또 알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read 단어 모르면 또 찾아봐야죠. predicate 모르면 또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어라는 건 분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엮여 있어요. 결국엔 그래머를 가르치다 보면 보캐뷸러리랑 리딩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리딩 하다 보면 음원 들려주다 보면 리스닝 할 수밖에 없고 그래머 할 수밖에 없고, 그래머를 또 알아야지 또 들리잖아요. 그래머랑 보캐뷸러리를 또 정확히 알면 할수록 또 리스닝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영화 듣기나 이런 거는 아닐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쨌든 정제된 어떤 뉴스 같은 거 듣기를 만약에 듣는다고 치면, 그런 거는 이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통역사들도 얘기하는 거 이제 들어보면 듣기 실력, 그러니까 정제된 뉴스 같은 뉴스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독해를 빨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독해 속도가 빨라야지 들린다고 해요. 독해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들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냥 듣기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직선으로. 쭉쭉쭉 가는데 독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제가 다 추출한 데이터예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나름 애들 검증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거랑 위에 거랑 차이는, 이거는 present participle 이 부분이 쓰였다면 아까 뒷부분은 past participle 이 부분이 쓰면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도 쭉 있는 거예요. 현재 방식은 not mutually exclusive,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과 연역을 배타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둘 다 잘 적절하게 활용해라 라는 게 나름의 결론.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영어교육학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 이거는 뭐였냐면, 이제 불 잠깐 켜주시는 거예요. 네, 이 글씨는 보이시죠? 네. 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수업 그 플랜을 나름 좀 짜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느끼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동기 유발은 좀 되셨나요? 네. 말은 제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상호작용 우리 오늘 재밌게 됐는지 제가 존중은 했죠. 네. 그리고 요구는 완벽하게는 못 맞췄겠지만 해보려고는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했고,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진정성 있게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다 영어 내공이 뛰어나신 분들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접근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할 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급하시지 않으신 분이면 질문 같은 거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지금부터는 진짜 자유롭게 네 말씀하세요. 네네.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서술형을 쓰려면 네네. 이제 시험도 해보고 네. 교치사나 그런 영영사전들도 활용을 하면 네네.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저는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친구들은 그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학원에서 네. 저희를 고민하게 하는 건 하위권. 하위권인 네. 친구. 왜냐면 기본 실력이 없고 그걸 쌓는 시기가 이미 지나서 그렇죠. 학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건데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뭐를 먼저 시작해야 뭐 부분 점수라도 좀 받을 수 있을지. 하위권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몇 학년인 거죠? 1P도 안 되는 거죠. 중1인데 교과서를 못 읽나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영어에는 학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1인데 그러니까 무늬만 중학생인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 1, 2학년 거 해야죠. 파닉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는 없다는 그래서 생각. 학원에서 그거를 하기가 사실 학원에서 그렇죠. 또 사실 저도 고등학교에도 그런 애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 D2반에 교과서를 못 읽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을 챙겨서 데려가야 된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를 챙겨야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그랬는데요. 하위권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나눌 때 A, B, C, D, E반까지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150명이 있다고 치면요. 5개 반이니까 기계적으로 30, 예를 들어 150명 너무 많아요. 100명이라고 칠게요. 100명인데 5반을 나눈다 치면은 기계적으로 그냥 20명씩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걸 주장을 했냐면 2반은 10명만 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반 애들을 제일 많이 두고 잘하는 반도 약간 적게 하고 저는 그거 일단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그 하위권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약간의 그 환경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그게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그 아이들은 몇 배 노력이 들어가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학원에서도 그 아이들을 쉽게 끌고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실제로 많이 버려지죠. 그 아이들이. 그 이유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 조성이 안 돼 있으면 버려져요. 이거는 교사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중학교 1, 2학년인데 교과서를 지금 못 읽는 애들인 거잖아요. 중학교. 근데 그 아이를 교사 혼자 노력만으로 이 아이를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일단 학원에서 제도적으로 그 아이들을 진짜 데리고 가고 싶으면 이런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일단은 급선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겪어보니까 이 못하는 아이들은 이 못하는 애는 일당백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20명이 있으면 감당이 안 되죠. 이 아이들은 전부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애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주로 걔네들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키도 별로 안 큰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낮춰야 돼요. 그 못하는 애들이. 그리고 못하는 애들은 일단 멘탈 상담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로만 접근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전문 상담이 필요해요. 일단 네가 왜 영어 공부를 이때까지 안 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애들이 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아이들이 많아요.
하위권의 애들 중에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한테 야 너 지금 중1, 2인데 교과서도 제대로 못 읽는데 너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 압력을 주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실력이 오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그건데 제가 볼 때 실력이 오르기보다는 떠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의 정책이 그 아이들을 품고 가는 게 기조라고 한다고 하면 그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여건이 조성이 일단 돼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네. 그 아이들이 네. 그 중학생이니까 네. 그냥 학교 지금 교과서에 맞춰서 네. 수업을 계속 나가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학교 성적을 내줘야 되는 건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저도 그러니까 아까 중학교 내신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말한 거는 어느 정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이랑 고등 내신 서술형 가서 1, 2등급, 2, 3등급 맞고 싶어하는 애들 좀 초점을 맞춘 측면은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중학교 1, 2학년 애들 교과서를 못 읽는 애면 교과서에만 충실한 게 맞아요. 학교 성적을 내는 거에 충실한 게 저도 맞다고 봐요. 욕심을 다 내는 거. 그 아이들은 중학교 교과서도 못 읽는데 그 외에 더 많은 걸 시키면 일단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보통 그래요. 저도 중학교 1학년 애들 가르쳐봤지만 애들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상처가 많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든지. 영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민감해요.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일수록 그리고 선생님 되게 평가해요. 못하는 애들일수록 잘하는지 못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요. 못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선생님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못한 중1인데 진짜 거기서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랑 간극이 너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막 이런 인과관계 동사 막 이런 거 영어의 본질적인 거 막 얘기하고 있다가 중1에서 막 하이 약간 또 영어 단어도 못 읽니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아이들 제가 시도한 거는요. 일단은 저와의 유대감을 쌓는 거였어요.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저는 학원이라고 다를 건 없다고 보거든요. 학원이든 학교든 결국에는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결국에는 아이를 상대를 해야 하는 거고 아이들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다 내려놓고 교과서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거 프로그램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랑 상담을 해서 이 학생들은 교과서만도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서만으로 내신 대비만 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학교 성적을 통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게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위권 애들 중학교인데 교과서 못 읽는 애한테 어학원 교재 뭐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고등학생도 저는 반대로 궁금한 게 네. 그 예를 들면 학교에서 네. 3, 4등급에 매몰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3, 4. 고등학교에서 네. 1, 2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네. 거기가 안 되는 애들이 거기서 매몰되어 있는데 네. 이제 항상 학원이든 학교에서 항상 공부했던 게 단어를 배웠고 네. 문법을 배웠고 네. 독해를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계속 매너리즘 같이 애들이 하다가 근데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든 1, 2등급이 되겠지만 네. 걔네들은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며 고수해도 오르지 않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모의고사 한 세트 뭐 예를 들면 어휘 문제, 어법 문제, 그 리딩 다 있는 왜 고등학교 모의고사 한 세트 자유스터디 같은 거 그냥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맥을 찾고 독해를 하고 어법을 하는 거 그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하는 게 조금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하는 저는 일단 고등학교에 뭐 3, 4등급 애들이라고 쳤을 때 그 아이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근데 또 1학년이냐 2학년이냐가 달릴 것 같아요.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을 맞은 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당연히 1, 2등급 맞고 싶겠죠. 2학기 때부터.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전제는 깔아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3에서 2로 가는 거 6개월 이상 걸려요. 2에서 1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안 돼요. 왜냐면 1등급 맞는 애들이 워낙 공고해요. 한 번 딱 1등급 맞으면 절대 양보 안 해요. 얘네들이. 근데 어디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냐면요. 3등급 초반이랑 2등급 후반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주로. 이 아이들이 주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4, 5, 6은 서로 같이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2, 3등급, 한 3등급 이 정도 맞는 애들이라고 치면 제가 볼 때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를 걸으면 6개월 안에 올라가긴 해요. 2등급 초반은 어려운데 중후반은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정도라는 게 무조건 기출이죠. 그러니까 기출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 한 기출만 하기도 벅차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출만 하기에도 너무 공부량이 많아요. 제대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문제, 특히 고등학생이면 다른 거 문제집 풀려고 할 것도 없고 무조건 기출만 봐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한 지문을 통해서 뽑아낼 거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강사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겠죠. 그 한 지문을 보고 유음이란 걸 뽑아내줘야 할 거고 그게 이제 강사의 저는 그게 실력이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지문이든 10지문이든 줄였다 늘렸다 이제 가르칠 수는 있어야겠죠. 그걸 보면서. 공부, 네. 제가 너무 기교가 네, 궁금했던 게 네. 애들은 학습량을 계속 늘려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 무언가를 이것도 건드려 저것도 건드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 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네.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그거는 제가 항상 좀 5대1로 설명해줘요. 5대1. 5대1이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5대1을 기억해라. 예전에 홍성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가면 5시간밖에 정말 최상위권 애들도 자습 공부할 수 있는 게 5시간일 거다. 근데 이 중에 1시간 이상 영어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 대학 못 간다. 수학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무작정 늘리는 거는 너가 영어만 공부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사수 생각하면 영어만 해도 되죠. 사수, 오수 생각하면 뭐 해도 되겠지만 현역으로 수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5대1 영어 공부는 1시간 이상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다는 게 논리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기하는 거고 고등학생 애들은 일단은 무조건 철저하게 영어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랑 달리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침에 올 때 리스닝을 끝내요.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서 10분, 15분 리스닝을 듣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걸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이런 걸 만약에 줬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냥 계속 봐요. 근데 이렇게 쌓이는 시간만으로도 눈 쌓이듯이 쌓이는 시간이 영어는 하루에 1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할 때 집중해서 독해 공부 좀 하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거든요. 왜냐면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우리.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입시 맥락을 갖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학과학과의 균형을 고려를 안 하고 고등학생한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영어만 하루에 5시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나쁜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을 내가 가르치는데 야 영어 중요해 하면서 제가 영어를 5시간 더 해야지라고 하는 전략을 말해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영어를 활용해서 입시를 또 치러야 하는 현실이 있는데 얘가 지금 영어 전문가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물론 이제 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기차 시간 뭐 예매하셨어요? 몇 시에요? 저희 이제 곧 일어나가야 돼요. 아, 예. 시간 되시면 네, 기차 놓치면 안 되니까. 네. 홍성은 기차는 아니죠. 네, 기차 시간 혹시 예매하시고. 근데 저희는 아직 시간이 아, 예, 예.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예매할 필요가 없어서. 네. 어쨌든 오늘 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달력 꼭 챙겨가야 돼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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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올라가니까. 네. 우리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학생들은 그냥 놔두고 가시면 에이 수업이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연습 네. 수업이 네. 지금 선생님을 필요하고 네. 너무 좋은데 네.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학원 넘었어요. 네. 수업 시간과 정해져 있는 진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근데 학교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자료를 제작해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 학원 수강 시수가 이게 안 맞으면은 그거를 뭐 억지로 껴넣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는 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수업을 다는 못하고 주는 거죠. 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는 아이들만 또 이제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뭐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학원이 잘못하거나 학교가 잘못한 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애들이 잘못이죠. 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네, 네,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다 물어본 괜찮아요. 거야. 다 편하게 네, 물어보세요. 네. 그 기차 시간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인성은. 네, 원장님 찾아왔어요. 네. 교과서 일단 내신만 열심히 할건 친구들을 시키고 나면 네, 네, 네. 성과가 잘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쌓여있는 그게 없어서 고등학교에 가면 네. 무너짐이 예견되어 있는데 예견돼 있어도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생이 되면 네. 저는 어떻게 해줘야 걔 너무 슬펐어요 들으면서 걔네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할까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의 우리가 희망을 함부로 꺾을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가 맞을 수 있는 영어 등급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는 가면 진로 진학이랑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목표가 높진 않아요. 그 하이퍼 가서 막 겨우 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소박해요 목표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순찬양대 같은 경우가 최저가 1합 5거든요. 근데 그것만 필요하다는 애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것만 있어도 걔한테는 되게 유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위권인 애가 정말 선생님이 신경도 못 써주고 정말 걔네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중학교 때 교과서마저도 안 하면은 2라 5를 못 맞아요. 고등학교 와가지고. 근데 걔가 2라 5라고 맞아가지고 제 실제 사람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들으면 저희 아내 고3 담임이니까 반에 그 아이들 간접적으로 상담 다 해줘요. 제가 얼굴만 안 보지 저한테 데이터 주면서 얘는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는데 얼마 전에도 내신이 한 4등급 때 4등급 정도 되는 애예요. 순천한테 좀 낮은 과를 썼는데 걔한테 필요한 거는 2라 5였어요. 2라 5.
그래가지고 걔도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래요. 근데 끝까지 어쨌든 놓지 않고 해가지고 2랍 3가 맞아가지고 붙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하위권인 애들은 생각보다 목표가 소박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는 해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팀장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빨리 가야지. 네. 아, 네네. 그럼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네네네. 혹시 설문 안 주신 분 주시겠습니까? 아, 적었는데. 너희들 아, 네. 네.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 예.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